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으며 지지선언을 했죠. 하지만 부산본부가 이에 반기를 들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밝혀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계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밤 두 번째 사자 TV 토론은 얼마나 불꽃이 튈지 금요 경제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고정편을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두 번째 TV 토론도 있고요. 대선 앞두고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아서 열띤 토론이 예상되는데 저희가 이 토론에 영향을 미칠 주요 경제 이슈를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노동계의 표심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국노총이 일단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지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노총은 과연 어떤 후보를 지지해왔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노총 이재명 후보 지지. 한국노총이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 대선에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2년 대선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유사하게 정책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했었고, 이제 이번에 이제 모든 후보들이 한국노총의 질의서에 정책 질의서에 답변을 했고, 그 정책 질의서 답변 분석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답변이 가장 우수한 걸로 한국노총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예. 정작 이제 지지 선언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노총은 대선만이 아니고 예. 과거에 이제 총선 때도 민주당 지지 선언을 하고 한국노총의 그 고위 간부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하고 정치적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일단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뚜렷한 근거, 예를 들어서 예. 이번 지지 선언을 하게 될 때 그걸 결정하게 된 그 과정이 예. 아마 한국노총의 대의원들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노총 전체 직원이 노조원이 아니고 네, 대의원들의 전조합원 총투표가 아니고. 조합원 총투표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지역 조직의 반발도 좀 있고 또 조합원들 사이에도 이게 충분히 그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 둘러싼 내부에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나올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 결정하는 과정의 절차, 방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조합원의 투표가 아니라 대의원의 모바일 투표니까 대표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이 아주 비교적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한노총 내부에 좀 그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정했느냐.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 질의서를 각 후보한테 보냈는데 예. 그 평가위원회가 사실은 그 친민주당 계열 인사들로 채워져서 평가 평가위원회가? 자체가 좀 편파적이었다고 이제 또 내부적으로 네.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예. 과거에는 전체 노조원 총투표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던 관행을 예. 이번에는 그냥 대의원들 그것도 모바일 투표로 했는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6대4 정도로 이재명 후보였답니다. 그러니까 6대4. 전폭 지지도 아니었고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의 대의원들은 윤석열 지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좀 그 불협화음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노총 부산시부나 네. 또는 그 산별 노조의 이제 외기 노련에서 반발하고 윤석열 지지 선언했고 제가 알아보니까 뭐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일부 다른 산별 노조에서도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노총 지도부에서 이 이재명 지지 선언한 거는 좀 다소 절차적으로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한노총 부산본부 산하의 산별 조직 대표자와 노동자 1,490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이게 그러면 한노총 집행부와
부산본부 산하 산별노조와 좀 무슨 갈등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아니 뭐 정치적 견해가 좀 다른 거죠 이번 대선에 대해서. 뭐 기존의 조직 내 어떤 갈등이나 혹은 성향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성 같은 게 일정하게는 영향을 좀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부산 지역본부의 이 지지 선언도 예. 부산 지역본부 전체가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아, 부산 지역본부에 속한 산별 대표자 등 예. 개인 1,490명이 지지 선언을 한 거여서 예. 거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일부의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노총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게 된 그 이 절차에 뭐 투명성의 문제는 전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전조합원 투표 같은 걸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당성 논란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제 대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대의원들에게 현 집행부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 집행부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지역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정책 질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어떤 면이 한국노총 집행부에게 지지선을 하도록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집권 가능성에 대한 평가겠죠. 뭐 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여론조사상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뭐 엎치락뒤치락하거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 이 결정을 한 한국노총 대의원들의 정치 성향이 겹쳐져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려면 정책 평가를 왜 하나? 후보들한테 정책 질의를 왜 보내고 예.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때도 어쨌든 정책 평가에서는 이 심상정 후보가 늘 그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정치적 정작? 선택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정책 평가에 계속 응해야 되나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저희는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노총은 항상 뭐 진보당이랄까 야당 뭐 지지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출마 때까지는 한노총은 보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보수 후보를 네, 지지했는데. 앞에서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그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2015년에 노사정 대타협 그 정책 협약을 한노총하고 맺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좀 소극적으로 이행을 해서 불만이 쌓였어요. 그래서 21대 총선에 이제 그 당시 한노총 위원장이 예.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최고위원까지 돼가지고 예.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그 같은 길을 걸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 평가단 그 구성이나 또는 대의원을 통한 간접 모바일 투표나 이런 걸 볼 때 네. 한노총 지도부에 좀 의도적인 그 자기가 지도부에.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분열 양상이 빚어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노총 산하의 가장 큰 산별노조가 금융노조입니다. 금융노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1금융권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은행권. 산별 조직이 금융노조인데 조합원 수 한 1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금융노조의 그 출신들이 예.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 가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던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에 그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그분이 이제 금융노조 출신이고 이제 그런 게 한국노총의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없지 않아 그 미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한국노총을 뭐 어용 노조다. 실제 한국노총의 탄생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한국노총도 이제 많이 내부에서 개혁이 돼서 더 이상 무슨 어용 노조다 이런 네. 평가를 받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그 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과 정치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이게 신종 어용 노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한노총을 찾아가서 네. 또 한노총에서 요구한 노동계가 요구해온 네. 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라든지 공무원인학 교원의 타임오프제라든지 지지하면서 나름 좀 친밀도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좀 머쓱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구애를 한 거죠. 네, 근데 손길을 이제 내밀었는데. 윤석열 캠프의 이제 일부 인사들은 예. 그때 그런 당근도 주면서 예. 뭐가 개혁 요구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균형 잡힌 그 노동계, 내부적인 지적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노총을 방문해서 갑자기 두 가지 당근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공이사제하고 네. 예, 저기 타임오프제인데 그 결국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은 그보다 더 많은 당근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 정책 질의서 답변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예, 사실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이 노동 정책이 한노총이 좀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예. 받았던 정책 답변서만큼 이행이 안 됐다는 내부 불만이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뭐 많이 해준 모양인데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예.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예. 이게 후보들의 신뢰성도 좀 봐야 된다. 윤석열 후보는 좀 아쉬운 것 같지만 예.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신뢰가 브랜드 아닙니까? 말 바꾸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노총의 지지 선언은 좀 아쉽고 이렇게 된 마당에는 재계도 좀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관행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계도. 예, 경제계도. 네. 경제계도. 지지선은 안 해도 뭐 경제계는 늘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노동계도 마찬가지죠. 뭐. 정의당은 늘 노동 존중을 중시하고 내세웠는데 조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니까 상당히 좀 내부적인 좀 섭섭한 감이 많이 있겠어요. 아니 뭐 서운한 감이 없지 않죠. 네. 저희가 또 그런 입장도 항노총에다가 표명을 했고 다만 이제 어쨌든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조합 조직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경제적 조합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어쨌든 뭐 저희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조직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그건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정말 그 진지하게 지금 이 대선에서 누가 어찌됐든 대한민국 그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하고 누가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말하는지 그건 또 우리 조합원들께서 조직의 공식적인 입장은 입장이고 평가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뭐 정의당이 노동자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친노조하고 친노동은 달라요. 친노조와 친노동. 다르죠.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5년 동안 근로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더 삶은 피폐해지고 더 실질 소득은 줄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친노동과 친기업도 이분법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친기업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친노동과 친기업은 이분법이 아니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저는 윈윈이다. 그게 사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과정이고 그게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친노동과 친기업은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친노조와 친노동은 다르다. 친노조는 노조의 그렇죠. 조직과 그래서 이번에 예. 한노총의 그 이재명 후보 지지는 예. 친노조 정책에 대한 답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노총보다는 조금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민주노총은 지지 선언을 지금 할까요? 어느 당 후보를 어떻게 생각을? 민주노총은 역대 보면 이제 진보정당 후보를 대체로 지지를 해왔습니다. 예. 대선 때도 그랬고 총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진보정당의 후보가 복수로 출마하면 열어놓고 복수의 후보를 이제 뭐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아직 정보를 들은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또 민주노총 그 집행부의 성향이 있고 네. 그 성향이 꼭 이제 정의당과 가깝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의 성향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컨대 복수의 진보정당 후보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이었던 지금 현재 이름이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거기 이제 원외정당이긴 한데 예. 거기도 후보가 출마를 했고 또 그 이외의 정당에서도 또 기본소득당에서도 후보가 출마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복수의 후보를 뭐 민주노총 지지 후보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아마도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민주노총도 지지를 그동안에도 지지 표명을 잘 안 안 해왔죠. 했죠. 네. 민주노총은. 예. 안 했고 이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예. 지금 지도부가 예. 소위 말하는 NL 계열로 NL. 예, 네. 그러니까 특정 무슨 정책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이분들은 뭐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적 체제를 전환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는 아마 심상정 후보조차도 그들 눈에는 좀 미흡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 자체 그 진보당에서 그 후보도 냈고 해서 네. 아마 특정 후보를 단체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민주노총에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박원석 의원님, 뭐 네. 누가 대통령 돼도 기대 못해. 그러니까 아까 얼핏 말씀하신 대로 기성 지금 정당에 대한 별 지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시할 가능성, 지지할 가능성은 지금 좁아 보이네요. 민주당이나 이런 데를 할 가능성은. 뭐 양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예전에도 한 번도 양당 후보를 지지했던 적은 없었고, 다만 이제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과 함께 예. 한다는 또 그 나름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진보 정당 후보들에 대해서 민주노총 지지 후보다 이렇게 표명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그 정치적 뭐 위력이랄까요?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배타적 지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여튼 이런 노동단체의 지지 선언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실제 득표율로, 후보의 득표율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종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연결될까요? 이런 선언? 한노총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했다, 선언을 했다. 이거. 네. 좀 노조원들이 뭐 투표를 제대로 할까요, 다? 그러니까 한노총이라는 공식 단체의 지도부의 이름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지만 예. 뭐 앞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뭐 100% 일치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꾸준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이 근로계층과 노동조합원들의 투표 성향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한노총 지도부의 무슨 지지 선언이 예. 앞으로 어떤 지지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뭐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지지율로 이런 이어질까요? 저는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저런 어떤 조직의 방침이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만큼의 조직력이 못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정치적 의미, 상징적 의미 정도일 거고 또 요즘 세상에 누가 내가 속한 예를 들어서 회사든 아니면 어떤 내가 속한 학교든 내가 속한 조직이든 여기서 누굴 지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냥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큰 어떤 그 판세를 바꿀 만한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노동계 손길 아까 그 구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후보. 노동계를 좀 비판한 분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유일한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대 후보는 이제 그 당선의 가능성을 놓고 예.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그 조직력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안 하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연금 개혁도 1차 토론에서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말이죠. 예. 그래서 조금 쓴소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장점이자 브랜드로 만들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예.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또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또 어떤 이니셔티브를 예. 능동적으로 취할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우려스럽다. 일종의 이제 노조 포비아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민주노총 혐오를 동원해서 뭐 반사 이익을 누려보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보다 지난번 1차 토론 때 노동이사제를 갖고 토론하는 거 보니까는 네. 훨씬 더 꽉 막힌 듯한 태도를 취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기업의 건강한 발전, 특히 이제 국민의 재산으로 만든 이 공기업의 건강한 지배구조와 발전을 위해서 내부 감시가 필요하고 자기가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안철수 후보 과거에 이제 포스코에서 사회이사 하시면서 딱 3번인가밖에 그 반대 그 의결권을 행사를 안 하셨고 대부분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이사들 때문에라도 노동이사가 필요한 건데 저는 그 토론에 있어서만큼은 윤석열 후보한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훨씬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특정 이슈에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포지셔닝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보수표를 흡수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그 입장이 얼마나 대중적일까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럽고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 그 중도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와도 상충하기 때문에 좋은 선거 전략일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가지고 1차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그 토론을 했잖아요. 네. 최근 보니까 노조의 일자리 세습을 귀족 노조의 고질적 문제다라고 정면을 또 안철수 후보가 비판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 보수보다 좀 분명한 선명한 지금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표를 얻는 전략하고 예. 그 정책 면에서 어느 게 국익이냐는 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 또 법률상 보호받고 장려되는 이 노동조합 운동이 과연 국익과 공익과 부합하느냐에 있어서 아마 정파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들어가면 네. 지금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공조직 중에 가장 비반해지고 무능해지고 부패한 데가 공기업이고 공조직인데 예.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기업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노동이사가 들어있으면 저항하죠,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못한다. 공공부문 개혁에 찬성할 리가 없죠. 오히려 찬성하는 조건으로 뭘 더 얻어내려 하겠죠.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노사 간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막아야지 공기업 경영에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 경영에 노동이사가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공익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파퓰리즘이 너무 횡행한다. 사실 양대 후보의 공약을 놓고 보면요, 네. 돈 주겠다는 거 빼놓고 보면은 남는 게 별로 없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여야 뭐 지금 윤석열, 이재명 구분 없이 지금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재명 후보는 아주 두드러집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돈 주겠다는 거 빼놓고 남으면 별로 없어요. 공약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구청장 선거냐 시장 선거냐라는 네.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대통령 그 후보들의 공약이 좀 왜소화됐어요. 좀 국가 비전을 놓고 한국 경제가 병이 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고칠 건가, 처방이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오늘 저녁부터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두 당 후보의 공약이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돈 그랜드한 플랜들이 많습니다. 따고 약속하는 것만 보면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주겠다는 예, 것으로만 저도 보면.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번 추경만 해도요. 더 금액 그 크잖아요. 정부는 14조 했는데 네. 민주당 25조 했더니 지금 국민의힘은 50조 들고 있어요. 참 같은 돈을 좀 이래서는 안 마구-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자기들 네, 돈도 아닌데 막 마구 쓰겠다는 두 후보들 얘기. 뭐 그래서 오늘 TV 토론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사자 TV 토론입니다. 오늘 밤. 자, 1차 때도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편 주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박 원장님. 그러면 어떤 이슈가 이번에는 좀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공방이 일단 이제 토론의 형식을 보면 네. 지난번에 지상파 3사 토론하고 유사한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토론이 있고 예. 그다음에 주제가 없이 특정 후보가 주도권을 갖는 주도권 토론이 있는데 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청년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청년. 청년들의 뭐 일자리나 소득 이런 거 관련된 이슈겠죠. 예. 그리고 방역, 방역. 코로나 관련된 주제 영역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기자협회가 함께 공동 주관을 하다 보니까 언론 문제, 언론의 독립성, 뭐 공정성 관련된 네. 이슈가 정해져 있고요. 그 이외에 각 후보들한테 이제 6분, 7분씩의 주도권 토론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마 그 각 후보당 7분의 주제권 토론에서 국정의 여러 분야,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이 여러 분야에 대한 토론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뭐 적폐 수사, 적폐 그리고 수사 발언, 이재명 뭐 지금 후보의 그 배우자 의전과 관련된 김혜경 씨의 논란.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네. 미공개 주식거래 계좌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의 언론 인터뷰 반에서 나온 적폐 수사 지금 현 정부 이제 취임하고 나면 전 정부가 되겠지만 이 발언이 가장 공방이 커질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놀래기도 했고 네. 또 더군다나 이례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뭐 예. 대노했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와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예.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 질문을 잘 보면 이건 답이 정해진 질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유도성 질문인데 네, 언론의 질문이 예, 네. 정부의 그 부정행위를 현 정부의 그 범법 행위를 수사하겠냐 안 하겠냐 뭐 이런 요지거든요. 아.
그거 안 하겠다고 답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이게 표현이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특히 그동안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좋은 정책 과제를 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정치 보복으로 이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또는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네. 정치 보복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고 예. 그래서 범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 처벌해야죠. 이거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겠다. 검찰의 독립을 유지하겠다든가 나는 정치보복 안 하겠다. 이런 정도만 나갔으면 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여의도 어법에 조금 안 맞았다. 네. 예,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슈를 만드는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고 실수로 튀어나온 말 같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사실은 어쨌든 법 집행이라는 것은 성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어떤 불법 부정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건 수사를 하는 건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적폐 수사를 공언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의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발 적폐라는 단어를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게 최초에 등장한 건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내부에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적폐라고 지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진문 논란도 나오고 원내대표도 쫓겨나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 지나고 나서 현 정부가 이제 적폐청산을 들면서 일종의 이제 검찰권을 동원한 사정권을 동원한 그런 이제 적폐 수사들이 진행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검찰을 가지고서 나쁜 짓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비판적이면서 본인도 똑같이 하겠다 적폐 수사를 얘기하는 건 일종의 저는 내려남불이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가뜩이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특정 검사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되면 왜 안 되냐.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가도 너무 나가는 발언이고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저걸 통해서 내부 결집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사후적 계산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반작용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에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저는 뭐 그것도 적절하다고는 안 봅니다.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고 상대편을 결집시켜주잖아요.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이제 선거의 정면으로 뛰어든 꼴이 되는 게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또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저 문재인 정부는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지나갔으면 좀 점잖은 건데 대노하고 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요. 이미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탈원전 불법 수사나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나 이런 거에서 이미 기소가 돼 있고 이미 드러난 있는 일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그거 정치 보복으로 보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거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이미 제기돼 있는 거 사법당국의 독자적 판단에 맡긴다가 정답인데 그 중앙일보에서 저 인터뷰할 때 질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대응을 잘못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니 이재명 후보도 뭐 2017년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하자 이런 발언을 한 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문 대통령 본인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청산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1차 토론에서 후보 부인들의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혜경 이번에는 씨, 사실은 김건희 씨. 저는 뭐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도 이거는 이제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고 의무 없는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일종의 이제 강요행위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임이 김혜경 씨에게 있느냐?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인사권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건 공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예.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도 결혼 이전의 일은 그렇다 치고 지금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결혼 이후의 일들. 네. 게다가 이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예. 일종의 이제 주가 띄우기에 가담한 그런 공모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검증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